예,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태풍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박상욱 기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정책부 박상욱입니다. 예. 지금 태풍이 엄청 연달아 오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주말에 그렇게 떱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특보도 진행하게 되고 그리고 주말에 이제 출연도 해야지 되고 박상욱 기자가 특히 또 이제 주말 근무가 많았어요. 네, 아무래도 본의 아니게 태풍이 올라오는 시점과 그리고 제가 주말 근무를 하게 되는 당번이 겹치게 예. 되면서 유독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태풍이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오나보다 가을에도 이렇게 좀 원래 이렇게 많이 왔었나 뭐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한두 번 계속 겹치다 보니까 아 정말 많이 오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많이 오고 있는 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같이 보면서 설명을 아 드리게 그래요? 되면 본격적인 설명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본인이 하면 되고 저희랑 같이 할 건 아닌데 네네네. 그것까지만 한번 볼까요? 일단은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예. 보면은 이제 한 해 평균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태풍의 개수입니다. 이제 북서태평양에서 1년에 한 18개 가량이 만들어지고 이 중에 2.9개, 그러니까 3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건 18개니까 평균하고 비슷했는데 그 중에서 7개씩이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단순히 그냥 느끼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2배 넘게 많은 태풍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저희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예, 이제 조소희 기자가 와서 유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해서 같이 좀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게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네, 저는 디지털 뉴스룸의 조소희 기자입니다. 마침 딱 남유선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가을 태풍이 잦아진 게 기후변화 탓인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나요, 선배? 네,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관계자도 이번 미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많은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이게 기상 이변, 이 기후 변화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은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네. 자, 일단 보통 우리가 흔히 한반도의 기압 배치나 대기 배치를 볼 때 흔히들 하는 표현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은 덥고 습해지고 이게 물러나면은 그런 덥고 습한 게 좀 덜어지는 그런 건데, 자, 찬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가을이 되면 원래 북태평양 고기압은 빠지게 되고 찬 공기는 북쪽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평소보다 조금밖에 수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평양에서 어떻게든 태풍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나라를 향해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찬 공기는 왜 내려오지 못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자, 북극에 찬 공기를 가둬놓는 제트기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트기류가 이제 찬 공기를 테두리를 감싸면서 강한 바람을 일컫는 말인데, 북극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찬 공기를 가둬두는 제트기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질 때 그냥 일자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바로 위쪽에는 이 제트기류가 전혀 와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 공기는 지금 러시아, 몽골 네. 이쪽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런 태풍이 올라오는 것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이 또한 온난화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태풍이 특히 피해가 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안전에 대한 의식도 점차 잘하고 있고 이 시민의식과 뭐 경제적으로 보완할 부분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매해 반복되는 이유는 태풍의 위력도 점점 혹시 커지고 있나요? 일단 위력 자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올라온 태풍이 이번 미탁 같은 경우에 위력이 강하다라고는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강도 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강도가 강이든 약이든 태풍은 태풍입니다. 이 태풍의 에너지가 굉장히 막강한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좀 저희가 준비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태풍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1883년에 인도네시아 이 크라카타우 섬을 통째로 날려버렸던 이 화산 폭발의 에너지가 10분의 1입니다. 태풍이 이 화산 폭발의 10배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 나가사키에 떨어졌었던 이 원자폭탄의 위력보다는 10,000배나 강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태풍이 강도 약이다라고 해서 그럼 금방 소멸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제 강풍 반경 같은 걸 놓고 우리가 소형이다, 중형이다, 대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이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소형의 강도 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끼기에는 네. 얼핏 네. 별거 아니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소형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반경 300km 미만부터가 소형입니다. 그리고 300에서 500km면 중형, 500에서 800이면은 대형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300km 미만의 소형이라고 해도 이 반경 안에 한반도 대부분이 다 들어옵니다. 상륙했을 당시, 그리고 우리나라를 남부지방을 관통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당시 강풍 반경이 한 200km를 넘었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남부지방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태풍의 중심이 남부지방을 지난다 하더라도 중부지방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도죠. 이렇게 크기와 강도에 대해서 저희가 소형이다, 강도가 약이다라고 한다고 해서 결코 얕잡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에 인명사고가 난 이유도 지난번 태풍이 소멸됐잖아요, 오다가. 그 과정에서 뭐 우리가 예보를 조금 간과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을까요? 굉장히 이게 뭐 쉽게 단정져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앞서 조소희 기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올여름에 올라왔었던 다나스죠. 다나스가 이제 네. 남부지방에 딱 상륙을 하자마자 소멸이 됐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의 소형이면 이것도 금방 사라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예보가 관통하는 내내 태풍에서 열대저기압으로 변질이 안 되고 태풍의 지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자, 물론 이제 예보가 아무래도 이런 재해에 대한 예보는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예보에 따라서 단순히 시민들의 안전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도 달려있기 때문에 실제 예상되는 것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보에서 이렇게 태풍이 소멸되지 않을 거다라고 나왔던 만큼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대비가 필요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기에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남부지방에 피해가 있었던 것, 부산이나 또 이제 경북, 그리고 강원 영동, 이렇게 한반도를 놓고 봤을 때 동해안부터 남해안까지가 이렇게 영향을 받았었죠. 이랬었던 이유는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일단 태풍의 경로와 인접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네. 강원 영동 같은 경우는 태풍 중심하고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네. 태풍이 부는 바람 때문에, 태풍이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반시계 방향으로 소용돌이가 돌죠. 네. 그렇게 되면은 태풍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만은 영동 지역에는 동풍이 불게 됩니다. 이 태풍의 소용돌이 때문에.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동쪽에서, 영동 입장에서는요, 네. 동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마구마구 공급이 되는데, 우리 강원 영동에서 경북까지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바람이 산맥과 부딪히면은 강한 비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당 강수량이 50을 넘을 뿐만 아니라 100을 넘기도 하고, 이러면 아무리 배수 설비가 잘 돼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네.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저희 경북의 선배가 보내준 사진에는 웬만한 소형차가 다 잠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당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뭐 하루에 비가 한 300mm가 올 거다, 뭐 이틀 동안 300mm가 올 거다라고 하면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비가 3-4시간 만에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일강 수량이 한 100mm 미만이다라고 할지라도 네. 한 2-3시간에 그 일강 수량을 채울 비가 한꺼번에 쏟아진다면 네. 그것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느 대도시든지 간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네. 저희 기윤한 님이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열대 저압부가 기후가 된 것이냐, 열대 기후가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이렇게 바뀐 건가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일단 열대 저압부 같은 경우는 네. 태풍이 되기 전 단계의 기압 상태를 뜻하는 거고, 아마 여쭤보신 거는 우리나라가 열대 지방이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이실 것 같은데요. 네.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사실 아열대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태풍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 지금 이제 한려해상공원 내에 살고 있는 물고기나 어종 같은 걸 살펴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남부지방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고산 침엽수라고 해서 서늘한 지방에 사는 그 소나무 같은 침엽수들이 네. 말라 죽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우리나라가 점점 이 상태로 가면은 아열대화가 된다라고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그도스님이 박상욱 기자 기상학 선생님처럼 잘 가르쳐 주신다. 제가 이제 조소희 기자가 뭐 수업 듣는 학생 같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문과생이고요. 기상청을 출입하고 환경부에서 이제 기후변화 같은 거를 담당하게 되면서부터는 지구과학부터 다시 공부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네, 저희 유저분들이 기상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으신가 봐요. 이민수님께서 북태평양 고기압은 언제쯤 수축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었던 건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해서 그건 기억나나요? 혹시 예전에 수업 시간에 뭐 오호츠크해, 네네네네네. 네. 계절마다 오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은 보통 여름철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가 우리나라를 뒤덮었다가 가을이 되면서 빠져나가고 수축이 되는 건데 언제 되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은 사실 답을 드리기 애매합니다. 가을이 오면 보통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나고 수축을 하고 네. 찬 공기가 북쪽에서 내려오면 그게 가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여름 일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름의 시작일도 빨라지고 있고 여름의 지속 기간 자체도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 역시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태풍이 오기 바로 전날만 하더라도요. 서울에서 낮 기온이 꽤나 높았습니다. 한 29도까지도 올랐고 뭐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은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30도가 넘어가는 경우, 30도, 31도까지 기록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물러났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다, 다시 말해 가을이 왔다라고는 표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저희 빌 아이씨님이 이렇게 가을에도 태풍이 오면 민간 단체나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질문 주셨는데 일단 저희 회사는 긴급히 특보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배 진행하기도 하셨는데 네. 이 특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일단은 특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판단은 이미 태풍이 처음 만들어지고 우리 기상청에서 예상 경로를 발표했을 때부터 준비를 시작하긴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처음에 예상 경로가 나왔을 때부터 한반도에 상륙을 하는 걸 상정을 해놨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돼서 이제 특보를 시작하게 되면 사실 특보방송 정부의 대책도 마찬가지고 네.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의 태풍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디를 거쳐갈 것인지, 어떤 강도에서 거쳐갈 것인지를 전해드리는 데 가장 저희가 주안점을 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특보를 진행하면서도 이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에 그냥 몸만 덜렁 들어오면 지금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트북을 갖고 와서 뭐 현재 바람 세기랄지, 기압 상태랄지, 그리고 지금까지 기록된 누적된 강수량이랄지 이런 정보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또 이제 이렇게 특보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내주시는 제보 영상이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저희 취재진이 모두 전국 곳곳을 커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 곳에 이렇게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보다 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 위험하다라는 거를 더 잘 전달을 해드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특보를 할 때마다 이 언론과 시민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하는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제보로 또 저희가 모르는 정보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좀 큰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배, 그러면 태풍 또 올까요? 지금 이번 주말이 가장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벌써부터 이제 19호 태풍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곤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예측 모델에 따른 건데요. 현재 북서태평양에서 태풍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열대조합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태풍으로 발달할 거다라고 미국이나 유럽의 기상당국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관건은 이제 태풍이 만들어지더라도 우리나라로 올라오느냐 마느냐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낮 기온이 전국에 걸쳐서 한 20도에서 22도밖에 안 될 걸로 뚝 떨어지네요. 그렇죠. 3, 4도 가량 떨어지네요. 그렇게 될 걸로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결국 찬 공기가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태풍이 만들어지고 또 대만 앞바다에서 강하게 발달을 한다 하더라도 한반도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중국 내륙으로 상륙을 하거나 반대로 일본 남쪽 지방으로 휘어져 들어가거나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빌 아이씨님께서 선배처럼 이렇게 기상 전문 기자가 꿈이신가 봐요. 부가적으로 기상 전문 기자가, 기상 관련 기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좀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김세영 기자가 답변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김세영 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학 박사의 진짜 전문 기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사실 중고등학교의 지구과학 수준만 공부를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비롯되는 기상현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우리 기상청의 유튜브 채널이나 그런 걸 보시면은 다양한 기상현상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시청자분들한테 혹은 독자분들한테 이걸 더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배 외국 언론도 많이 참고하시잖아요. 네. 미국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아까 댓글에서 질문도 주셨는데 왜 일본, 미국, 한국 기상이 조금씩 다른지라는 질문도 주셨는데, 그 질문에 사실 저희가 여러 번 기사로도 말을 했던 내용인데, 이 질문과 더불어 선배가 즐겨보시는 참고할 만한 해외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제가 주로 보는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편하게 표현하자면 제 영업 기밀이기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찾아보시면은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저 역시 찾아보고 분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근데 한미일, 흔히들 태풍 경로 놓고 한미일의 예보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보를 하려면, 무언가를 예측을 하려면 현재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을 해야겠죠. 그 취합을 하는 데에 있어서 이전까지는 미국하고 일본에 조금 우리가 뒤진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었겠지만은, 올해부터는 천리안 2A호라고 하는 차세대 기상 위성이 현업에 투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 위성의 질을 놓고 보자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견줄 정도가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그렇게 해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예측을 해내느냐겠죠. 이제 각 나라마다 쓰는 예상하는 프로그램, 예보 모델 같은 경우도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조금씩 예측값이 다르곤 하는데,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점점 우리나라의 이 태풍 경로 예상이 보다 더 정확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체감을 저는 이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이번 미탁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우리나라의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상청이 그 예보 모델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보다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점 더 아무래도 예측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상위성이 차세대 기상위성이 올라간 만큼 이런 거를 해외 기관들하고 서로
공유도 하거든요. 우리가 취합한 자료를 다른 나라에 주기도 하고 다른 나라가 취합한 정보를 저희가 받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의 위성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다른 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정보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우리보다 더 아직은 단계가 낮은 위성을 갖고 있는 나라한테 더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까지 발돋움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온다면 또 선배께서 좋은 또 긴급히 특보를 또 편성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준비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아예 올라오지 않고 네, 또 아무 피해가 아예 피해가 없는 게 없었으면 더 좋은 거니까요. 네. 잘 열심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라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 같다 싶으면 제일 빨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JTBC는 여러분의 제보를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네, 이번 태풍 때도 제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금요일 소셜라이브 프라이데이 지금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